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원래 2주만 땜빵 방송하기로 했던 것을 쭉 한 달쯤 더 가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서영석 대표께서 안 돌아오시는 건 절대 아니고 한 달 있다가 돌아옵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부터 제 방송의 타이틀이 그 노혜경의 속삭임 그리고 지적임으로 나간대요. 원래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요. 방송을 해왔던 기조를 살펴보면 속삭이고 지적이는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옆으로 새는 방송으로 수정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속삭임, 지적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꼭 북한 노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아니 드는 것은 아니나, 북한을 아직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끔찍하고 슬펐던 상황이 1967년에서 1972년까지 사이에 북한을, 이걸 참 눈부시게 반대말이 눈이 캄캄하게, 예, 눈앞이 캄캄하게 변화시킨 주체의 나라, 유일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화시킨 그 시기의 일련의 사건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북한의 역사에서 가장 우울했던 시기는 역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다음 그 직후에 그 대기근이 몰아쳐서 북한 인민 가운데 뭐 많이 보는 사람은 10분의 1이 굶어 죽었다고 하고 적게 보는 사람도 적어도 1%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만, 최저 20만에서 최대 200만 명 가까이가 굶어 죽어버린 그 끔찍한 사건이죠. 북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대기근이 밀어닥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기를 자기들 나름으로 규정을 해요.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1972년 이후의 북한 사회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주체 사상의 나라, 그 김일성이 그 북한의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항일무장 투쟁의 경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북한은 이 항일무장 투쟁의 사실 이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보천보 전투처럼 우리 이 조선 반도 내에 있는 인민들한테도 굉장한 희망을 주었던 이제 그런 그
그야말로 이제 유격대로서의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김일성만 한 것도 아니고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은 이 김일성의 업적들을 굉장히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막 만들어가지고 노래로도 만들고 이야기로도 만들고 시도 쓰고 이래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의 시기가 흡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그 근원적인 기억인 것처럼 역사의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바꾸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때 김일성의 역사 가운데서 1930년대 후반 정도예요. 그 일제가 만주에 있는 우리의 그 항일 유격대원들을 엄청나게 토벌을 해요.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중국하고 만주 전쟁을 벌이면서 북한이란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아주 심하게 토벌을 하는 거죠. 뭐 불태워 없애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볼 때 월남전이라든가 혹은 6.25 전쟁 당시에 그 유엔군이 보면 그 굉장한 만행들을 많이 저질러요. 특히 미군이 뭐 마을을 몰살시킨다든가 뭐 이 노글리 전투 같은 노글리 학살 사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 일본한테서 배워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게 토벌을 해요. 씨를 말리고 완전히 다 죽여 없애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남아있는 모든 물자도 파괴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김일성이 그 사람들을 끌고 그 백두산 기슭을 타고 거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 연해주 쪽으로, 이 소련 쪽으로. 백두산 기슭은 굉장히 지세가 험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에, 한겨울에 눈보라를 뚫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대원들 가운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런 가운데도 만나는 말마다 이 토벌을 당해서 완전히 몰살이 되고 남아있는 어린 아기들을 하나씩 둘씩 걷어가지고서 그야말로 고아원 원장 같은 꼴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자, 이때의 경험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일종 원체험이에요. 원체험. 예를 들어 기독교 신자들한테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이라든가 예수가 못 박힌 사건 같은 것들은 원체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특히 이 백두산 기슭을 타고 넘어갔던 그때 그 일련의 과정들은 북한 사람들한테 거의 이 자기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원체험 비슷한 건데요. 이 행군을 가리켜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고난의 행군을 95년부터 98년도 사이에 북한에 엄청나게 밀어닥쳐서 그야말로 몇십만 명이 굶어 죽었던 이 사건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고난의 행군이다. 즉 우리의 이 북조선을 세운 건국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한다. 예, 김정일은 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국가적 목표를 세우는가 하면 2012년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되게 재밌게 해요.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힌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며칠 전에 그 유승민이라고 오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리든가 정 안 되면 출당이라도 시키겠다는 각오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정말 찌질하죠.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민주국가의 시민이 아닌 건데, 예, 이 유승민이 박근혜한테 사과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라고 했더라?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든가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사과하는 그 요령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사과하는 요령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양반 말 잘하는구나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완전히 박근혜한테 그 엿을 먹인 거예요, 엿을. 자, 이러니까 얼마나 박근혜가 화가 나겠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사과를 했다라는 것만 보이겠지만, 사과를 했다라는 것만 보이겠지만,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몸으로는 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데 말로는 나를 엿을 먹였어.
예, 또 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옆으로 샜다가. 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니고 있는 심오하고 깊은 뜻을 북한의 이 정치권, 특히 이제 이 지도자들은 인민을 향해서 많이 구사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2012년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힌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난의 행군을 견뎌 나가는데요.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끔찍하고 비참하기는 하지만 참 북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국민을 단합시키는 능력은 있구나라고 제가 느낀 게, 북한은 슬로건을 가지고 정치를 많이 해요. 예, 문학예술이 북한에서 중요한 이유가 또 이거죠. 사실 2천만 명이나 되는 인민이 머릿속 하나하나를 검열을 하고 그 안기부 보위부들이 달라들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하고 67년에서 72년 사이에는 몽땅 책을 없애고 뭐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남북한 막론하고 집안에 장서를 갖춰놓고 나름 외국에서 번역된 서적들을 들여다가 읽고 할 정도 같으면 실제로는 지식인 계급이에요. 지식인.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들이닥쳐서 책을 없애고 해도 그 숫자가 2천만 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2천만 명이 다 고난에 처해 있었는데, 이거를 전 국가에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선 인민들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이때 필요했던 게 일종의 문화예술이고 슬로건이고, 뭔가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들이고 이렇죠.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사람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서, 참 정말 끝을 내준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어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뭔가 찌르르하지 않아요?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국가가 우리가 힘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는 길 힘들어도. 그래도 웃으며 가자. 웃으며 가라가 아니에요. 웃으며 가자. 그리고 우리의 대빵도 고난스럽구나. 그래, 같이 우리 웃으며 가자. 가는 길 힘들어도 함께 긋고 가자. 우리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니까, 어버이 수령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눈도 못 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지도자 동지, 김정일 지도자 동지는 누구보다도 애통해하면서 이 장면을 고난스럽게 견디고 계시니, 우리가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아이고, 대단하죠. 왜 우리 아몰랑 여사는 이런 능력조차 없는 걸까요? 정말 이게 어쨌든 이 근대 국가의 지도자하고 자기가 지금 왕조 국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를 이 신격화시키고 해서 그 권력을 물려받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의 권력이 견고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당연히 견고하지 않죠. 세습을 해서 견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녔던 것 같은 항일 무장투쟁 이 전사로서의 어떤 절대적인 정통성,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김정일은 어쨌든 이 해방 후에 태어났고, 해방 후에 태어났죠? 좀 헷갈리네. 해방 후에 태어났나? 아니면 해방 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장투쟁에 해방 전에 태어났군요. 네, 이 북한 전공자로서의 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났어요, 김정일이.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자기가 직접 이 전투에 나서고 뭔가를 겪고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김정일의 정통성은 이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고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일은 더더군다나 이 문학예술의 힘을 더 많이 빌려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김정일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대국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국상. 대국상이 뭐겠어요? 북한 사람들 대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무슨 주체 문예의 대고족이라고 70년대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고족이도 아니고 대고족이. 자, 이 김일성이 죽은 것을 대국상이라고 불렀는데, 왜 대국상이냐? 당연히 대국상이죠. 국상 중에서도 이보다 더 애통절통한 국상은 없으니 대국상이다. 전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이전까지 김일성 말고 국상을 치른 다른 지도자가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기는 하나 어쨌든 이걸 대국상 시절이라고 부르고, 이 대국상 시절에는 김정일이 정치의 전면에 지도자로서 안 나섭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나중에도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아요.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유교적인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3년 상을 치른다고 하지 않아요? 이 3년 상을 치르듯이 3년 동안을 대국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유훈 통치라는 걸 합니다. 유훈 통치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남기신 유업을 다음 세대도 이어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시기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은 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적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어요. 모든 국가의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김일성을 추모하는 데 바쳐지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 장점은 아직까지 굶어 죽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국상기간이니까 우리가 밥도 적게 먹고 뭔가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추모하는데 이렇게 바치자니 상중이니까 자 이런 효과도 있고 또 그야말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인민들의 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김일성 무덤도 만들고 온갖 뻑적지근한 요란한 건축물도 세우고 난리굿을 지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 마이너스로 돌아왔던 것은 뭔가 하면 이 기근이 밀어닥쳐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사람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물자도 줄어들죠. 많은 면에서 이제 국가의 부가 내려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타격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근대 국가처럼 잘 짜여진 국가들은 발달한 국가들은 이 전염병을 막는 기술도 사실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게 과학 문명 위에 털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천연두를 더 이상 천연두를 장악한 게 이 종두균 누구지? 마마 종두 천연두 이 주사 만든 사람. 이 큰일 났다 이거. 하여튼 이 천연두를 극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근대의 서로 이렇게 소통 가능한 근대의 국가의 교통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페니실린이 발명되어서 폐렴이라든가 하는 이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제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의료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료과학의 발달, 그리하여 전염병, 역병의 창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대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야기가 옆으로 자꾸 새네요. 이거는 옆으로 새는 거는 제가 방송하려고 준비해 온 게 아니라서 자꾸만 고증이 들립니다. 너무 죄송해요. 하여간에 자 이런 굉장히 이렇게 자원이 부족해지고 국가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는 말을 저는 좀 싫어하지만 어쨌든 인적 자원들을 상실하고 한다는 것은 근대 국가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한정된 자원들을 김일성을 추모하고 그 추모를 통해서 이 김정일이 사실은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세습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하는가 하면 이제 김정일은 김일성을 그야말로 국가 전체, 인민 전체의 어버이로 밀어 올리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미 80년대 이미 성공을 했어요. 어버이 수령이잖아요. 이 어버이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서 추모를 하는데 누가 마상주냐? 두 가지 이유에서 김정일이 마상주예요. 하나는 김일성과 가장 가까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혈통이잖아요. 혈통. 가장 가까이 있음으로써 가장 김일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인민들 가운데서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김일성이. 가장 효심이 지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보나 어떤 정신적 뜻으로 보나 김정일이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 부재하는 아버지의 권력을 김정일이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세습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대 세습 되게 수월하게 된다라고 이제 누구예요? 삼성을 굉장히 욕을 하잖아요. 물론 3대 세습을 하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라고 하는 것이 주주들의 것인데, 근데 그 많은 주주들이 이병철에게서 이건희로 승계가 되고, 그 다음 이재용으로 승계가 될지 안 될지는 애매해요. 자,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이병철의 아들들 중에서 이건희가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희의 아들, 딸 중에서 이재용이 승계를 할지 말지 잘 몰라요. 그거는 그 주변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이 사람이 과연 계승자가 되어도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일종의 권력 투쟁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한 투쟁에서 김정일은 자기를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자 가장 효성스러운 인민의 대표자라고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습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효성스러운 아들이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세습이 될까요? 안 되죠. 자, 이럴 때 동원이 된 수많은 장치들이 문학예술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정일이 대국상 시절을, 유훈정치 시절을 견뎌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훈정치 시절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치 철학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선군 정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북한이 이렇게 주체 사상으로부터 선군 사상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체 사상 아래 일종의 하위 사상으로 되어 있는 게 선군 사상이거든요. 북한은 여전히 주체의 나라죠. 자, 그런 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일단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고요. 북한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고,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해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싸워왔나라고 하는 역사들도 좀 훑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내일부터 훑기로 하고. 자, 그러면 북한이 특히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장악을 하고 자기가 후계자가 되는데,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장악하는 선전선동부 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일단 문학에 준해가지고 일단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북한은 굉장히 정교한 문학예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신경숙 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기승전 신경숙 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문단이다, 문단 권력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아요. 도대체 문단이라는 게 뭐냐? 사실 선출받지 않은 모든 권력들은 부패한 문화 권력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부패한 권력이 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자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을 우리가 선출해 준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삼으로써 그 삼성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를 하고, 그 표시한 그 신뢰감들이 삼성의 권력을 이루었다라고 견강부회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돈이 많다. 그래서 마음껏 자신들의 욕망을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 권력, 사회 권력이 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먹은 나라가 돈만 많으면 지가 귀족인 줄 알아요. 귀족 되기 얼마나 힘드는데요. 귀족이 나쁜 점도 굉장히 많지만, 귀족의 정말 귀족됨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마가렛 대처가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지구 반바퀴 돌아서 있는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포클랜드 섬은 사실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왜 거기 가서 전쟁을 치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싶을 정도의 곳인데, 마가렛 대처가요, 대영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절시할 수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난리굿을 지겨요. 독도는 우리 땅하고 한 번씩 일본이 끌어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이때 영국의 노동계급까지도 이 말에 가슴이 부푸는 거예요. 우리 대영제국이었지. 원래 마가렛 대처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적이고, 이 마가렛 대처가 복지 망국론 해가면서
복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강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 제끼면서 영국의 노동조합을 엄청나게 탄압을 해가지고 노조를 굉장히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복지를 후퇴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어서 기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남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 신난다고 잔치했듯이 영국에서는 영국 국민들 상당수가 대처가 죽었을 때 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대처가 전쟁을 벌였는데 세상에 노동계급까지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한다고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가자 이 전쟁터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앞장서서 갔느냐? 영국의 왕자가 갔어요. 이게 귀족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국가가 국난에 처했다 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라든가 또는 이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게 생겼다라고 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전선에 나가는 게 귀족의 의무이자 자부심이거든요. 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주는 명예가 또한 귀족 자규예요.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가다가 평민들 가운데서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한테 왕이 어깨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탁 얹어주면서 기사 자귀를 수여하잖아요. 기사라는 게 귀족이 되기 일보 직전의 자귀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귀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지가 귀족인 줄 알아요. 귀족이 쓰던 커피잔으로 커피 마시고 귀족이 입던 천으로 옷 입으면 귀족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이 천민성. 저 어떡하면 좋아. 귀족이 입던 그놈의 양복은요, 한번 입고 난 다음에 하인이 정말 정성스레 꼼꼼하게 손질을 안 하면 금방 구멍나요. 그러니까 정말 왜 돈을 아낌없이 낭비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아야지 그 지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아한 시인이 말이 왜 이럴까. 죄송합니다. 자, 뭔 얘기하다 귀족으로 샜지? 정말 심하게 옆으로 새는군요, 제가. 여튼, 김정일이 어떻게 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것을 장악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문학예술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했느냐를 얘기하다가 문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일제의 유습이에요. 일제의 유습, 우리나라의 문단은 일제의 유습이죠. 우리나라가 근대 문학이 들어왔던 무렵에는 사실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데, 이 통속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을 노골노골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일제한테는 있었어요. 대개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보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룹들이 태반인데 그 유학 그룹들이 딱 두 쪼가리로 나뉘어져요.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 법학 같은 거 근데 일제의 도구가 되는 통치 도구가 되는 사람들과 철학이니 문학이니 이런 걸 공부하고 와가지고서 철학 문학 같은 거 공부하다가 보면 자연히 이 일제에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마르크스 레닌의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 직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적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가 되던 그런 그야말로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 그러니까 이 한국의 조선의 젊은이들도 일본에 가가지고서는 되게 부잣집 아들들이죠. 돈 안 되는 공부를 하고 돌아와도 먹고 살 만한 지주집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사회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감성이 좀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 되게 문인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문인들이 3.1 운동 이전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가 하면 동인지를 구성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조, 백조, 폐허, 그쵸? 창조, 백조, 폐허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동인지거든요. 그 다음 어떤 방식인가 하면 개벽이라든가 하는 잡지를 만들어요. 동인지는 동인들끼리 모여서 한 번, 두 번 내고 많이 내면 한 6, 7번 내고 이랬는데 잡지는 정기적으로 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일본이 일간지를 창간을 해요. 일간지, 조선, 그 다음에 동아 그리고 조선중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이런 일간지들을 창간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세계의 신문은 전부 일제시대로부터 나온 이름이에요. 동아라고 하는 것은 대동아 공영권 할 때 그 동아고요.
조선은 우리 조선이죠. 그 다음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맞다나 서울에 있는 중앙, 조선 중앙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 동아, 중앙.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문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 한국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이군요. 여하튼 이것도 또 새는 이야기인데 저는 정말로 해방 이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렇게 쓰게 했다는 거 우리의 너무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제시대로부터 유구히 저항을 해온 신문 같은 그런 엉터리 아우라가 씌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일제시대 때 어떤 부역을 했는가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 부역을 만약 조선, 동아가 부끄러워했다면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같은 인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었다라는 거를 사실은 마음속 깊이 아주 뿌듯하게 생각했다는 뜻밖에 안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겨난 신문 세계가 신춘문예라는 걸 해요. 이놈의 신춘문예 역사 참 길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인들을 배출을 해요. 그러면 개벽이라든가 삼천리라든가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등장한 문인하고 신춘문예로 등장한 문인하고는 문학에 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벽이니 이런 잡지들이 소위 그 카프파 문인들이 온상이 되는 것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지만 사회주의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데 대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인들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이름을 드높이고 독자들에게 매우 재미를 줘가지고 돈도 좀 벌어보자라고 생각하는 문인들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놈의 거를 같은 문학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일제의 문화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제의 문화 전략의 유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북한은 문단이라는 게 있었느냐? 없어요. 북한은 문단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 동맹이 있어요. 동맹. 문단과 동맹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문단은 말하자면 그 승급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통과 의례가 있는 그 모임이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저 프롤레타리아트 이 카프가 그 조선 문학과 동맹이거든요. 동맹.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춘문예라는 등단 제도를 거쳐서 올라간 사람들이 형성하는 게 문단이에요. 이 언어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문학예술을 김정일이 장악을 할 때 이 동맹이라고 하는 형식을 어떻게 장악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되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단 문학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문학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는 이런 것이고 소설은 이런 것이다. 자, 이런 것들에 준해서 이런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생산을 해내는 기성 작가군이 있어요. 기성 작가군. 그리고 새로이 기성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문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문학 청년. 문학 소녀하고 문학 청년은 다른데 저는 되게 기분 나쁜 게 왜 문청이고 문학 소녀냔 말이에요. 문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작가가 될 만하나 아직 작가가 덜 된 인간들이고요. 문학 소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작가가 될 가능성은 없으나 감상적인 문학에 폭 빠져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데 그냥 문학 소년과 문학 처녀는 왜 없냔 말이에요. 이런 성차별적인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여튼 우리는 그냥 그걸 보통 문청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후비라고 불러요. 후비. 뒤를 준비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라는 거죠. 다음 세대. 문학 작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습작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북한에서는 후비라고 부르고 우리는 문청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요. 문청은 등단을 하고 후비는 동맹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도 등단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등단 제도라기보다는 동맹원 자격을 주는 거죠. 조금 다르죠. 동맹원 자격을 주는 것. 우리는 등단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자격증을 주진 않아요.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인협회라든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는데 등단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진 않거든요.
물론 등단 작가에 한해서 잡지들이 청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잡지 편집장을 해봤잖아요. 저 같은 굉장히 시건방진 편집장들은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작품이 좀 과감하게 청탁을 합니다. 또 과감하게 실어줍니다. 그리고 실어준 그것으로서 너는 등단했다 치고 너는 작가야라고 이제 해주는데, 그럴 때 이 잡지의 권위가 있으면 자기가 작가가 되는 거고, 권위가 없는 잡지로 그런 말하자면 그 작품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면 한 번의 등단 절차를 더 거쳐야 된다고 문단에 썩어 빠진 인간들이 주장을 하죠. 이게 이제 남한의 현실이지만 북한에서는 일정한 문학상에 당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모 같은 데 이제 입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작가 동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 작가들의 의식 세계와 작품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이 작가 동맹은 단순히 동맹원 자격을 주고 발표할 지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문학을 써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를 해요. 끊임없는 지도를.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북한의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1967년 이전까지는 작가 동맹 중심으로 문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거의 이제 일원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67년 이후에는 작가 동맹과 당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각의 지도, 이렇게 삼중바닥 지도를 받습니다. 거의 삼위일체적 지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 문학예술의 목적을 남한과는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남한은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정수를 드러내는 것이 문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자들이라든가 혹은 문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하튼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문학예술의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고 발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주로 사전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혁명 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문학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우, 이것에 위배되면 일단 문학이 아닌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 식경이 인기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발표가 안 돼요. 발표가 안 되고 항아리 속에 쌓아놓으면 그게 문학이 아니죠. 저는 항아리 속에 쌓아놓은 문학이라는 말이 좀, 물론 중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청록파가 일제시대 때 시를 고이고이 접어서 항아리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가지고 발표를 했다 하면서 1950년대, 60년대 초반을 우리 사회를 지배를 해버렸는데,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가 다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청록파 정도의 시, 박두진 선생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요 조지훈 선생은 나중에 그래도 큰 소리 좀 쳤지만, 어쨌든 박목월 같은 시를 일제시대 때 발표를 못하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발표를 못하게 해요? 그 정도 시를. 술 읽는 말마다 타는 저녁놀. 아니, 일제 말기에 1940몇 년도에 썼다는데, 공출당해가지고, 정말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한국당 어디에서 쌀갖고 술을 익힐 정도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진짜. 여튼 그렇다 치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옆으로 셀까? 여하튼 이런 어떤 문학의 정의, 말하자면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학의 정의는 작가 동맹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북한의 문학인들이 이미 1945년 이후에 북한으로 일제히 넘어가면서 소련이 진주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사회주의 조국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문학예술인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을 만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67년 이전까지는 작가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념에 맞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이 부르주아지적이다라고 탄핵하고 성토하고,
그랬는데 67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런 문학 예술을 지휘 감독하는 헤게모니가 완전히 김정일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완전히 김일성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또 옆으로 좀 세워볼까요? 우리 그 게시판에 가서 보니까 사도요한님께서 진짜 문학 노인도 없네요. 문학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소년들보다 소설을 많이 읽기는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소년들도 소설 많이 읽어요. 추리소설이라든가 SF 소설 같은 것들은 소년들이 더 많이 읽고 하이틴 로맨스는 소녀들이 많이 읽죠. 근데 원래 소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로망스였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망스라는 거는 원래 한 중세 말엽 정도의 로망스라고 하는 장르의 읽을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이게 나중에 소설로 변화했는데요. 로망스라고 하는 장르의 뜻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느 시점까지는 유럽이 자기네들이 문자 생활을 라틴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필을 라틴 말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한자로 쓰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도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시기까지는 자기네들이 언어가 없이 이 학문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을 역사라든가 하는 기록들을 다 한문으로 했듯이 유럽도 중세 유럽에서는 라틴어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자국의 언어가 생기는 거죠. 자국의 언어가. 아니, 원래 자국 말은 이제 자국 언어 표기법이 생기는 거죠. 알파벳을 가지고 자기네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기 말로 하는 문학이 생겨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는 문학하고 자국어로 하는 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읽을 수 있는 글자만 알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동시에 귀족이라든가 지배층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사담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궁중의 부인네들이 어려운 라틴어는 배우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궁중에서 언문은 궁녀들이 굉장히 쉽게 배웠듯이 그래서 궁녀들이 쓰는 글들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한글 소설들 같은 것처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국어로 된 문학을 로망스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랬던 것이 로망스라고 하는 말이 왜 연애소설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했는가 하면 자국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라틴어를 잘 아는 것은 주로 지배계층 남자들이에요. 근데 같은 지배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교육을 남자들만큼 많이 받진 않거든요. 여성들은 음식을 하고 술을 놓고 뭐 이렇게 치료법을 배우고 뭐 이런 소위 생활 실용적인 교육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 뭔가 읽을 거리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 배우기 쉬운 자국어를 배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궁중의 여성들 내지는 귀족 부인들이 읽을 거리를 만들어내다가 보니까 연애담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죠. 기사담, 연애담. 기사 문화는 전쟁도 있지만 로맨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왜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기사들이 귀족 부인이라든가 또는 뭐 이 왕비라든가 공주라든가를 자기 마음의 별로 삼아서 이런 돈키호테가 굉장히 이렇게 숭앙에 둘체시합니까? 갑자기 왜 주막의 하녀 이름이 또 막 생각이 안 나요. 로신한테만 생각이 나요. 이게 왜 이러냐. 나 옆으로 세면 이런 게 단점이에요.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마음의 별로 삼아서 그녀 한 사람을 우러러 보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막 죽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에 따른 이야기들이 창작이 되고 하면서 로망스가 차츰차츰 연애담을 다루는 것 같은 식으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지만 원래 이야기는 로망스는 자기 나라 말로 쓴 소설,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민중적인 이야기. 이제 그런 거였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읽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층이기 때문에 문학 소녀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읽어서 정식으로 훌륭한 작가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이틴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만족을 줘요. 재미를 주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싸우는 거예요. 로맨스는 과거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것이고 한편으로 위안을 줘요.
제가 신경숙을 좋은 문학이라고 부르는 평론가들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지죠. 모욕감과 동시에 저런 등신들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로맨스 문학을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학의 역사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드러내는 그냥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에 메르스를 막지 못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시대에 지석영이 있었으면 하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종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영 선생이 가지고 들어오셨고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백신을 발명한 사람이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기억이 났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 로맨스. 자, 그래서 문학소녀라는 말이 이제 생겨난 건데, 근데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문학소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커서 추리소설가라든가, 제대로 된 SF 작가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문학이 1990년대 우리나라의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숙이 뜬 건데, 그렇다면 왜 여성 문인들 가운데서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문학을 하고 이 문학의 장르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이 변화를 이끌고 나오는 진보적인 언어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을 다 내삐리고 로맨스 소설가를 문학이라고 불렀느냐. 문학 소녀를 대상으로 하면 장사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문학 청년하고 같이 망한 거예요. 문학 소녀 바람에. 일단 이름은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음악 소녀라는 말은 그냥 문학 어린이라고 합시다. 그냥 문학 어린이. 그다음 문학 젊은이. 그런 정식 작가가 된 사람들은 문학 늙은인가요? 문학 늙은이? 이 문단을 문학 어른이 아니고 문학 어른이가 아니고 문학 늙은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람에 문학 이 어린이들이 이 득세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려고 합니다. 이상한 말 많이 만들어내는군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북한이 아니고 문학 어린이에서 문학 늙은이까지가 되는 건가요? 아이고 참. 자, 감사합니다. 옆길로 새는 매력이 이 프로의 매력이라고 그린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좀 산만해가지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옆으로 자꾸 셉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서 사실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는데요. 그 강의의 절반은 옆으로 새는 바람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세기에는 본격 얘기를 하기에는 짧고 옆으로 세기에는 길고 이런 시간이 남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에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 이 속삭임 지적임이라고 굉장히 서정적인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달았지만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 옆으로 새는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부제를 약간 붙여서 아까 어떤 분께서 줄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새? 예, 그 옆새? 예. 속삭임, 지적임, 그리고 그 옆새. 뭔가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예, 속삭임, 지적임, 그리고 그 옆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